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신정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 분만 오시면 무슨 사랑방에 모인 것처럼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주간용산2 여의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눈여겨봤던 정치권 이슈가 무엇인지 우선 김필성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지난 광복절에 한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경축사를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진짜 어디 뺄 게 없는 그런 예, 놀라운 경기에 있었습니다만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사실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요. 일본에 관한 언급이에요. 이제 일본은 제가 지금 펴놓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본 부분을 좀 읽으면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복절에 적절한 언급이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만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 역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딱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제가 딱 대칭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같은 시간에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70명 정도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을 했고 참배를 했고 그다음에 총리는 공물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습니다. 8월 15일. 예, 오펜하이머라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도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가 지금 일본에서 개봉할지 말지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원자폭탄 장면 때문인데 정작 일본은 여전히 70년, 80년이 다 돼가는 그 옛날 사건을 가지고 여전히 그 문제를 진지하게 현재의 정치 문제로 다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라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문제가 여전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2차 대전 때의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2차 대전 때의 그런 만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지금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먹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먹히다니요. 제가 지금 먹힌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이 아니라 일부 진보 진영이라고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과거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왜 아직도 우리가 과거 얘기를 역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밌는 사건들 또는 우라통 터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 지금 말씀을 이어서 경축사를 한 줄 한 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축사 전체를 보면서 내가 몇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광복절이잖아요. 독립을 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 경축사 전체에 어디로부터 독립했다는 말이 없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아마 일본어가 됐든 뭐 영어가 됐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경축사를 던져주면 공산주의 체제, 공산당한테 나라를 잃었다가 그로부터 독립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없어요. Liberate from Japan 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 얘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싫을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역사를 왜곡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아니 뉴라이트의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일본에 우리가 국권을 갖다가 협약에 따라서 일사늑약에 따라서 국권을 일본한테 줬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리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가 없었던 거예요. 합의하에 계약에 따라서 그동안의 지배를 했다가 나라를 48년에 세웠어요. 건국절 48년 이게 역사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35년 동안에 일본은 식민지를
대한민국을 근대화해줬죠.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이게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대통령 귀에다 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는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번 광복절에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짜증났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대통령의 연설에서 기대도 원래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JTBC 단독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 국방부 일본의 명칭 고수하기로 공식 표기 맞다. 이 말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번에 지금 캠프 데이비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미일 정상회담 때문에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하고 올 겁니다. 합동 군사훈련을 더 자주 하기로 뭐 하겠다. 앞으로 우리 동해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미국은 그런데 동해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해로 포기하겠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거 동해라고 해라 그러면은 조금 바꾸는 척하고 이렇게라도 그동안은 했었었는데 이제 아예 그런 것도 다 없이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는 일본의 명칭을 고수할 것이다.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가 왜?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경칙사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지 왜 일본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굴욕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지 미 국방부가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하는데 왜 한마디를 못하는 것인지 우리 대통령 도대체 누구의 대통령인지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독도는 시 오브 재팬에 있는 섬이 된 거고요. 아 진짜 그렇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 그쵸? 이제 일본이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독도가 네. 된 거고요. 우리나라 첫 번째.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이렇게 이전에도 시 오브 재팬이라고 얘기를 종종 했었죠. 근데 한국이 작년에도 합동훈련할 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명칭을 살짝 바꿨다가 또 일본이 항의하니까 다시 시 오브 재팬이라고 했다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건 고수한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JTBC에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양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밝혀야 될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고수되고 정부의 공식 방침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한국 정부의 양해 없이 미국이 이렇게 공식 방침이라고 밝힐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포인트는 한국 정부가 묵시적이든 아니면 명시적이든 양해한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내지는 당당하게 우린 이거 일본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미국의 입장이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바로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케이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날짜가 8월 15일. 예, 8월 15일. 물론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뭐 종전기념일을 9월 2일로 한다고 해요. 그 항복 그걸 조인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8월 15일을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는데 미국이 그걸 8월 15일 날 그걸 질문에 대답한 형태로 했지만 그 날짜에 맞춰서 했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표기 그 명칭을 한국이 동의했는지 여부 이전에 더 큰 문제가 현재 지금 미국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전략이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래 이제 특히 미국 공화당 정부, 미국 민주당 정부가 친일본적인 그런 일본에 좀 기울어진 정책을 펴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번 정권 특히 그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우리 정권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일본에 많이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까지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일본 아시겠지만 그런 국제적 그런 외교적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들 계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체적인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지를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한미일이 같이 군사훈련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실제로는 중국 견제고 미국의 속내는 중국 견제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그게 북한을 확실히 힘으로 누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는데 미국의 속내 각자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동상이몽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비쳐 준단 말이죠. 근데
내비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냥 뭐 한미일, 북한. 이거 경축사에도 보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 뭐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와요?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식이 진짜. 70년대, 8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맨날 뭐 안보가 최고라는 둥.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니, 제가 솔직히 이해하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난 우리 회사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뉴스노트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여러 번 노력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답이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가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의 근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뒤에 뒷받침해주고 있겠죠. 근데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거슬러 가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사의 대상을 좀 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경제 활성화와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면 경제 타범 풀어주면은 진짜 경제 살리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실제 이 사면된 대상의 내용을 보면은 안 맞는 거가 많다고 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인 측면 특히 이제 그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의 초점이 많이 맞춰지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사면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되는 나라구나. 이게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관대하게 풀어주는 게 정말 여기 사실 관행이 있는데 이번 여기서 거의 절정을 찍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돈 많으면 이게 안 되면 사면으로도 풀어주는구나. 이게 대한민국이나 이런 생각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니, 저는 부영의 이진곤 회장 사면 대상된 걸 보고 그분이 이걸 노리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뿌렸구나 이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 경제 거짓말이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이재용 그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면했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이재용, 신동빈 사면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 잘 나가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 무슨 경제 활성화 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이재용, 신동빈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좋아졌습니까? 그래도 미국 갈 때 막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지. 데리고 다니는 거, 뭐 저 병풍 세우는 거 누구는 못해요. 뭐가 좋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이재용, 신동빈 그 사면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제계 사면에도 그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구나. 성골은 작년에 사면했고요. 올해 이제 진골을 사면한 거고요. 그 바로 아랫단, 그러니까 10대 재벌, 20대 재벌 아랫단 사면한 거고요. 그 장충기 사장하고 최지성 절대 안 돼. 안 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문 경연이거든. 거기는 12월에, 육두품이야. 12월에. 예, 차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골, 진골, 육두품 순서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횡령이나 배임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먼저 사면 돼. 그럼요. 그러면서 최지성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 재판 중이라서 사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용 씨 지금 재판 중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 그다음에 그 삼성물산이랑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근데 왜 사면했어요? 성골이니까. 그 말도 안 돼. 일관성도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절대 이런 걸로는 살림살이 안 나아집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지. 무슨 뭐 재벌들 사면한다고.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뭐도 지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가가지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태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건 뭐 조금 이따가 따로 얘기를 하고요. 김태우는 한 3개월 만에 사면됐죠. 대법원 확정 판결 5월 달에 받았으니까 한 달 만에 사면된 사람이 있어요. 김태우?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 지난 7월에 대법에서 징역 1년 6월 확정돼서 지난 7월에 확정됐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사면했어요.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 세월호 그 유가족 사찰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대법에서 이제야 7월 달에 확정된 사람이거든요. 손정수만 사면됐느냐? 소강원 씨도 사면됐어요. 소강원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던 사람이고요. 계엄문건 실무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계엄문건 만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사찰했던 기무사 싹 다
그 책임자들 유죄받은 사람들 사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이 다 빠졌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세월호 쪽 다 뺐어요.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던 사람들, 기무사 개헌 문건 만들었던 사람들 다 빼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강원이 뭐를 했었냐? 국민의힘에서 국방개혁 TF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기무사 국방정보부대 전부 다 부활시켰어요. 기무사 해편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렇죠. 이거 뭐 군인들 또 정보부대로 사용하겠다. 댓글 부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전문 분야는 이런 거잖아.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이번을 포함해서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이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고요. 군 인권센터에서는 탱크를 몰고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유가족을 국민들 앞에서 조리돌림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다 감옥에 간 군인이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왜 이들을 사면하는가, 이런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소강원 씨 같은 경우는 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개헌문건 관련해서. 근데 기소 자체를 개헌문건의 불법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개헌문건 만드는 TF를 다른 팀이다. 다른 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거기서 예산 받아 쓴 걸로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현천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조현천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개헌문건 작성의 죄를 물어야죠. 소강원에게 공범으로 물어야 돼요. 근데 지금 조현천 와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수사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지금 보석. 나와 있어요. 개헌문건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주 생활을 계속하다가 귀국한 날로부터 5개월이 되었는데 개헌 문건 수사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 사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소강원 씨가 사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중요한데 뭐가 문제였냐? 과거 형이 확정된 두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냈다가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짰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사면 복권이 된 거예요. 네. 자기 짰다는 거죠. 너 이거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취하하고 확정을 빨리 시켜야지 내가 사면 복권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만둬. 이래가지고 지금 됐다는 거죠.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서울 참사 당시에 광주 전남 지역에 6.10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았었다. 그리고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에 개헌문건 작성 은폐했다는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다만 한 달 만에 모든 걸 다 취하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사면됐다. 그래서 김태우 사면은 굉장히 똥꼬집에다가 이 말하자면 뭐 그런 이 정치적인 측면들이 있다면 이 소강원을 비롯한 기무사 관련해서 사면된 6명은 역사를 뒤집겠다는 거고요. 군인들이 정치질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게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세월호 그러네. 유가족들은 가슴에 피눈물을 다시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2차, 3차, 4차 가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런 부분은 좀 부각을 안 시켜주고 있네요. 예. 무슨 친이 친박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사실은 친박 세월호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치,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 사안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을 정치질에 내몰고 기무사 그 댓글 부대 다시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개헌 문건 만들고 버티고 나니까 전부 다 다시 사면복권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개헌 문건 만들었던 조현천 갑자기 귀국해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대통령이 혹은 이 정부가 이 대통령이 예전에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넣은 사람들 한둘이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군인이 정치하면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닙니까? 카마다 영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이거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사실 정보기관이 작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으로 작업한 거잖아요. 사실 뭐 약간 여기 빗나가게 합니다만 지금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 관련해서 지금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정보기관의 그런 불법적인 마치 이제 군사정권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전부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게 단순히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보기관이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 주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인센티브 주는 느낌이 팍 들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태호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복권되면서 본인은 불명예를 벗었다. 아주 기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오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그 수석 대변인이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김태우 이렇게 딱 세 글자가 나오니까 아이고 네,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곤란하지 지금. 왜냐하면 특히 김기현 대표가 가장 곤란할 겁니다. 내년에 자기 지도력 하에서 자기 사랑 공천도 좀 하고 총선 치러야 되는데 이번 10월 달에 김태우 공천했다가 대통령실의 의지는 왜냐하면 야 그렇게 그 사람이 공익제보자라고 얘기를 할 거면 사면만 했어도 돼요. 근데 복권까지 해주잖아. 사면 복권 세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면 따로 복권 따로 해도 돼요. 네. 근데 사면해주고 복권까지 해서 출마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 왜? 왜 그랬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출마시키라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들죠. 유상범이든 김기현이든 다 그 양반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질 것 같거든. 너무 웃기잖아.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거 사법부도 국민들도 다 개돼지로 하나? 라는 생각을 강서 국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전 네. 국민이. 네.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다. 그분의 뚝심과 그분의 국정 철학과 전 그걸 믿는다. 그래요? 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굳이 이 사람을 꼭 이렇게까지 출마를 시키는가요?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 뭐 이런 걸까요? 그 뭐 잘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뭐 이 현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국민 여론이나 아니면은 선거 전략으로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김태우 사면 얘기가 예측에 나왔을 때부터 복권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복권되면 출마할 텐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전략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지. 사실 이 김태우라는 인물이 조국과 사실은 이제 맞섰던 인물이고 지난 정권에 있어서 일종의 뭐 내부 고발자, 뭐 공익제보자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뭐 그런 지우기 또는 대립각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한 것 정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네. 사법부 웃기고 있네. 사법부를 지금 네. 혼내주는 거예요? 검찰이? 사법부 아니 이게 그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이 1도 없는 거죠. 내가 대통령인데 니들이 뭐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손정수 기무사 1차장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확정됐는데 8월 달에 사면하잖아요. 네. 사면 복권하잖아요. 김태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선거 그게 뭐야? 아니 이번에 보궐선거 왜 생겼어요? 김태호 때문에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출마시켜? 야 국민들 선거 이것도 내가 생각하거나 고려할 바가 아니야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조국 가만히 안 두겠어. 왜냐하면 조국이 자신의 정권의 기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뭐 3대를 멸하고 싶은 겁니다. 꼬리곰탕 우려먹듯이 계속해서 우려먹으려고 하는 거고. 자 조국 대 김태우, 조국 대 윤석열 구도로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게 네. 핵심인 거죠. 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총선에서 거예요. 이기게 하려면 사실은 조국 내 가족을 다시 끌어들여서 여기서 초토화시켜야 된다. 이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나는 선거 전략이어서 이런 것 같은데. 기득권 타파, 뭐 카르텔 혁파의 상징 인물이 조국 가족인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이것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검찰 가족 사랑은 끝이 없다. 김태우도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수사관 출신이죠. 6급인가? 예, 출신이죠.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번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밖에 설명 못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치밀한 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이분 저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조국 가족 같은 경우도 이제 조민 씨 지금 이제 기소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사실 이제 너무 과하게 가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당연한 거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지금 정유라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이 이미 지금 여론들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걸 그림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뚝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스타일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선거든 뭐든 해보니까 이 셋만 잡으면 된다. 검찰, 언론, 그렇게. 우린 이미 잡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잡고 있는 이 힘을 적당히 이용하면 여론이든 뭐든 다 반전시킬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성공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 그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그렇게 뚝심을 부리고 이렇게 사실은 뭐 목리도 부렸다가 뭐 하는 게 이 사람이 사실 막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아웃파이터예요. 아웃복서예요. 때리면 맞아요. 근데 꾸준히 밀고 가. 계속 때려봐. 그리고 난 그 검찰이 잡아들이면 돼. 검찰권 이용해서 잡아들이면 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전술이다. 일반적 전술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도 본인이 이성과 합리로 본인의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성과 합리로 상식으로 본인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으면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운으로. 아니죠. 그렇죠. 운, 미신, 하늘이 내렸다 나를. 하늘이 내린 것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이성과 합리,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의 영역으로 가시는 거죠. 중요한 게 믿음의 파트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진짜? 그분 요즘 활동 열심히 하시던데. 미국도 안 가시잖아. 그러니까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옆에는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어쨌든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총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 이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또, 올해 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했던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출마를 만료하는 그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총선 개입설. 이거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내용을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강신업 변호사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다시 소환될 것이고 왜?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오면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못 나오게 해달라. 이제 이게 바로 그 내용의 요지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신업 변호사가 안 그래도 그 서류 전역에서 딱 탈락이 돼버렸어요.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거 녹음 테이프가 어떻게 누가 이걸 녹음했고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이 결국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뭐 이게 또 사실 이제 금방 지금까지 얘기했던 김태호 전 구청장의 사면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추측해 가는 것들이지만 이거는 네. 지금 녹음 파일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통령실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녹음 파일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뭐 개입한 건 사실로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지금 저 얘기하는 거는 뭐 저기 개인적인 일반적인 차원의 얘기였다라고 하지만 이게 내용도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되게 크리티컬한 그쵸. 것입니다가 예. 이게 지금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라서 이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단 강신업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태도나 밝혀지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대화 녹취록을 저도 일부를 들어봤는데 강신업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딴 민영삼, 신혜식 두 사람 얘기도 나와요. 맞아요. 그 사람들 얘기 나오죠. 예. 유튜버들. 예, 이 민영이랑. 사람들 이렇게 좀 안 나왔으면 뭐 약간 투덜투덜 거리듯이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듯이 강신업만큼 강한 톤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세트로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태영호 전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했지만 그 양반이 막판에 치고 올라왔거든요. 원래 그 전에 민영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 선거를 같이 뛰었던 천하람 씨 얘기에 따르면 홍보를 세트로 패키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영호가 끼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선거 막판이 되면서 태영호가 껴 있던 게 아니라 민영삼이 원래 껴 있었는데 태영호로 갈아 끼워졌다는 거예요. 왜? 예, 어느 순간 김기현 패키지에 민영삼에서 아니라 태영호로 그러면서 태영호가 됐어요. 막판에 마지막으로 막차 타고 문 닫고 들어갔잖아요. 태영호 씨가. 네. 예, 즉 이 선거는 전반적으로 V의 뜻에 따라서 V가 그림을 그리고 V의 얼굴로 내년에 총선을 치르기 위했던 것이었다. 그 당대표뿐만 그대로 아니라 나오죠. 네, V라고 나오죠. V의 얼굴로 치르기 위한 것이다. 네. 예,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강승규 변호사 이 정부의 종특인 것 같은데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공사 구분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홍성 예산에 내년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실 문양 그려 있는 그 봉황 문양 그려 있는 깃발 같은 거 동네 무슨 조그만 행사하는 데까지 다 보내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지금 지역에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신 개인적으로 이거 내년 총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민사회 수석의 공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게 어떻게 공무입니까? 그러더니 이거는 시민사회 수석 아니라 정무수석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당 선거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적 친분 관계래요.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무원들 시켜서 트위터에 실버 패치, 실버 문양 하게 해달라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공사 구분이. 짐이 곧 국가다. 자, 일단 김건희 여사 그 실버 마크 붙이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강 변호사 출마 자제 요청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일단 누가 녹음했는지 당연히 그 대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했겠죠. 근데 강승규 시민수석이 그러니까 이 수석이 자기가 녹음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 시점에 공개를 했겠죠.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공개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강신엽 변호사가 이득을 보겠죠. 내년 총선 출마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파일만 갖고 있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는 다른 파일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강신엽 변호사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몰라요? 겁먹지 않아요. 한 번 찍으면 끝까지 물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강 변호사님이 이렇게 플레이한다고 해서 부위께서 직접 그린 그림에 강신업이란 퍼즐이 들어갈 거다?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강신엽 변호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라. 그러니까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저 전적으로 추측의 그 근거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실제로 그 강신업 변호사가 이걸 녹취해서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 자체가 통신비밀 침해 문제가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강신업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이런 하는 게 사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말씀도 하셨지만 과연 이렇게 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만약에 정말 그게 목적이었다면 적절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강승규 수석이 강 변호사랑 직접 통화한 게 아니에요. 이 통화 녹취록은 강승규 수석이 강신업 변호사랑 친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한 거란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통화 녹음을 했겠죠. 그러면 강승규 수석이 안 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 통화 녹음한 거를 강신업 변호사에게 들려주든지 보내줬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퍼지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이게 소스가 강신업 변호사라고 저는 확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강신욱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을 딱 찍어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좀 선거 관계는 거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저의 뇌피셜이고 그러나 어쨌든 존재감 부각은 이번 계기에 다시 되셨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탄압받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탄압을 받을까? 그게 이해가 안 너무 되는데. 열심히 하셨죠.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 강승규 수석 얘기했잖아요. 여사가 다시 소환되는 일. 자, 이 생긴다. 그런데 여사가 또 다시 하필이면- 소환되면 안 된다.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여사가 소환이 됐습니다. 외교부가 김건희 여사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 붙여달라고 요청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교부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겁니다. 김 여사 계정이 도용될 우려가 있으니 인증마크 부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트위터 측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SNS 공인 인증마크를 붙여달라고 외교부가 외교적인 실력 행사를 했다.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과거 영부인들의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이게 있나요? 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외교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트위터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외교부가 개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매우 이례적인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은 외교부 내부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이 결과적으로는 발단이 되었다. 이런 얘기이던데요. 와,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공적으로 할 거면 부속실을 만들고 관련 근거 법률을 만들고 그 근거 법률에 따라서 미국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거 근거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국가 지원을 받고 그 얘기는 뭐야? 공식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네. 통제받기 싫으니까 통제는 안 받으면서 통제는 안 받으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 개정이 사실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면 저는 실버 마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전제가 있어요. 그 개정 이름이 뭐냐면 firstlady.kr이에요. 이거는 그 소위 영부인의 공식 개정입니다. 그러네. 김건희 개인 개정이 아니라. 그러네요. 다음 대통령 영부인에게 이 개정을 인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김 여사 트위터 계정은 도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영부인 업무에 정부 부처가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공식적인 건 하지 않으면서 모든 혜택은 다 받겠다?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죠. 일단 일단 계속 실버 마크라는 말이 사용되고 네, 있는데 무슨 뜻이야, 실버 마크는? 공식 명칭은 회색 마크입니다. 회색 마크. 왜 자꾸 실버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저기 회색 마크라고 회색 표시, 회색 마크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요. 이게 지금 회색 마크를 언제 해주냐면 정부기관, 기관장, 국제기구 관계자인 경우에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인 경우에 해주는 거면 쉽게 하겠네.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 해주는 건데 그러면 저기 김건희 여사가 공식 공무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 바이든 여사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영부인 제도가 독특해서 그래서 근거 법령도 있고 공식적인 공직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수행 인원, 그 다음에 공무원도 배치가 되고, 그리고 국가 예산까지 부여가 되는 공식 기구니까 이제 되는 건데, 현재적으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있었던 제2부서실까지 없애가면서 개인으로 이제 그런 공적인 걸 하지 않겠다고 했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색 마크가 붙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회색 마크를 그럼 왜 요구했냐? 그러니까 계정 도용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위터에서는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별도 서비스가 있어요. 블루 트위터라고 그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료예요. 유료 내면은 그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굳이 외교부를 통해서 그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구에 붙이는 공식 마크를 붙이도록 한 거는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변명하고도. 그러니까 돈 10,000원 내면 돼요. 10,000원이면 내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공무원들 비싼 돈 주고 어렵게 공부해서 외교부 들어간 공무원들을 이런 데 써먹고 있는 거예요.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한국일보 단독이던데 이 쭉 보다 보면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하고 한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 직접 전화한다는 거. 직접 전화했대요? 한국일보에 그렇게 나와요. 직접 전화한다는 거예요.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한다. 외교부 공무원들한테. 외교부 공무원한테 여행 가이드 수준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가이드를 데리고 어디 다녔을까 저는 궁금하다. 리투아니아 갔을 때 여기 몇 군데 있어? 아 그때 또 이렇게 당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외교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게 외교부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발단인데 왜 그러느냐? 외교부 직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관례에 맞지 않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너무 이거는 그냥 제가 워딩 그대로 무식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하위직에만 책임을 묻는 풍조, 줄세우기 인사가 너무 만연하고 도대체가 끝이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앞으로 지금 3년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3년 좀 넘게 남았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제가 보기에는 일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어요. 오늘 얘는 총선이죠 뭐. 근데 또 총선 결과가 좋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총선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내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증인 채택 두고 뭐 당연히 여야가 평행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MB 정부 당시 별별 걸 다 했더라고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선거 대응 방안까지 몽땅했다. 어제 신장식 뉴스사이킥에 뭐 조원진 대표 나와가지고 이동관이 MB 망쳤다. 윤석열도 망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하시더라고요. 맞어요? 맞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박형준, 이동관 둘이 MB를 망쳤다. 근데 둘 다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또 망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 얘기의 교훈은 뭡니까? 망치거나 말거나 본인들은 잘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얘기가 저는 뭐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뭐 자기는 투명 인간이었나 봐. 보고받은 것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보고자 이동관 써 있어도 그건 임의로 부속실에서 쓴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하셨어요? 대변인하고 홍보수석 하면서 투명 인간이야? 그러니까, 뭐 했어? 그러니까. 예. 네. 그 대통령 귀하다고 귀하다고 속살거리는 것만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당면에 있는 거 이동관 씨 이렇다는 거 국민들도 많이 알아요. 당면에 있는 문제는 뭐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고 더 국민들이 알아야 될 많은 사실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왜 청문회를 하려고 이렇게 길을 쓰세요? 민주당? 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요? 저는 내일 청문회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요? 첫 번째,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뉴스 나올 거예요. 이동관 뉴스가 많이 나오겠어요? 한미일 정상회담 뉴스가 많이 나오겠어요? 두 번째, 네. 금요일 날 뉴스는 월요일 날 되면 다 사라집니다. 하루짜리 청문회 금요일 날 해요? 제가 그림 그려볼까요? 오전 중에 자료 제출 왜 왔냐 가지고 파행을 할 겁니다. 오후에 속개하면서 몇몇 질문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끝나겠죠. 금요일 밤에.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금, 토, 일 계속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자료 제출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그대로 받아줍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관영 지사 원래 있지도 않았던 약속 참석 안 한다고 해서 파행시키잖아요. 네. 국방위도 파행시키잖아요. 어제.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성실하세요? 원래 18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 얘기했는데 18일로 합의한 거예요. 그런 거 왜 합의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부터 이제 대한변협 대변인하고 그럴 때 이 보도 자료가 언제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날 나가게 되면 묻혀버려서 주말에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나라에서 혹은 정부에서 좀 묻히고 싶은 그런 뉴스가 있으면 금요일날 오후 2시 정도에 이제 발표해버리고. 금요일 오후 5시죠. 그리고 퇴근해. 네, 그리고 퇴근하고 이제 아무것도 딴 얘기 나오게끔 막 돌려. 근데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주말 내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활성화가 돼. 특히 이동관 청문회는 이동관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론 어제도 무슨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관 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일 청문회 하고 나면 확대 재생산이 계속해서 될 것 같아. 뭐가 있든 없든 간에. 뭐 주말에. 내일 보시죠.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묻힙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난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한미일 정상회담에 특별히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네. 저기 신장식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를 동의해요? 하는데요. 알았어요. 왜냐면요. 네. 이게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이거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지 빤히 보이고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강행해서 임명할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던 그거는 것처럼 맞는 말이지. 강행해서 임명할 거고 그리고 이건 흐지부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뭐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될 거고 이거 사실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니까 우리가 확인한. 그래서 그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문회를 해봤자 서로 싸우다가 당연히 뭐 파행되고 고성 지르고 난리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임명하고 이 절차는 그대로 루틴대로 가긴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내일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뭐 지켜보시죠. 저쪽의 전술은 반반무만이에요. 정치적 공방으로 해서 정치적 책임이 양쪽에 반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게 그 과정에서 성공이지, 그게 성공이지. 학을 띈 무당층이 많아지는 것 반반무만이 전술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크라운님이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포기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조은진 그러니까 지금 그 민현배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이 사실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럼요. 이제 일단 국내 정보 저기 수집한 거잖아요. 네. 국내 정보 동향 수집한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위법이고 게다가 지금 여기 공천 관련해 가지고 나온 문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선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정보 수집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마되고 넘어간다고 해서 이렇게만 해가지고 아마 언론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안 떠들 거예요. 이제까지 언론이 사실 언론 지형이 그러니까. 하지만 이동관 지금 이제 아직은 후보자라고 해야겠죠. 이동관 후보자의 이 지금 그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넘어갈 범죄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짚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 지난번에 분당 흉기난동 보도 사건 그 뒷배경으로 자기 얼굴 쓰였다고 한창 이제 YTN 질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YTN 임직원 고소하고 야 이제 방통위원장 되기도 전에 실력 행사하는 거다. 이거 길들이기다. 뭐 이럴 줄 알긴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YTN 정말 험난하겠다. 뭐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전문 용어로 봉쇄 소송이라고 합니다. 칠링 이펙트. 예. 쫄게 만든 거 봉쇄 쫄게. 예. 봉쇄 소송이다. 예, 그러니까 입틀어 막는 소송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MB계 인사들 대거 중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친박계 인사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 정부에서 홀대받고 있느냐. 안 그래도 우리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 사람 너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총선 이번에 공천 못 받는 거 당연시하지 말자. 우리도 우리 몫을 요구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원진 의원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래요? 조원진 의원은 뭐라 그러던가요? 각자 도생이다 지금은. 친박계 인물들이? 예, 예. 그래서 최경환 이 양반도 이제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했고, 무소속으로. 예, 그 다음에 우병우는 정치를 할지 말지, 정치를 한다면 무소속이지, 무소속인데 아직 할지 말지, 출마를 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무소속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을 받으려고는 하겠지만 집단화하고 세력화해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그럴 얘기는 이유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예. 아니면 그럴 안 능력이 될 없다. 거다. 능력이 그렇게 안 없다는 될 거죠. 거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큼 움직이지 않을 거다. 안 움직인다. 예, 예. 박근혜 그렇게 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예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많이 힘이 빠져가지고 많이 지치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결집해서 내가 세력을 가지고 내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사실 정치 전면에 나서서 이런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뭐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 되는 게 목표였으니까 인생의 목표를 이루신 분이에요. 막판에 그래도 그 어떤- 목표에 금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기 수하를 막 끌고 자기랑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들 끌고 어디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어떤 정당의 뭐 대표라던가 아니면 어떤 정치 생활을 오래 한 몇십 년 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추구하는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밑에 사람들도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게 정치적 목표였던 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뭐 친박계 MB계 갈등 불거지겠다 내지는 이게 국정 운영에 문제가 돼서 이런 것도 하나도 없겠네요. 왜냐면은 또 캐비넷에 뭔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일단 갈등 뭐 없이 해결되나요? 대통령 이제 지금 오늘 여론만 나오는 대통령의 스타일, 대통령 특심상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국정 운영이나 자기 스타일을 밀고 가시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그러면 같아요. 박근혜 친박계 인사들이 너무 무력한 거 아닙니까? 친박을 해서 정치적으로 득이 없는데 친박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서운함이 있어요. 어제 네. 제가 느꼈던 건 그래요. 네. 지난 6년간 길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그 고생을 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도 친박계는 없다라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선언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에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말에 굉장히 깊은 서운함이 좀 깔려 있긴 하구나. 진짜 길바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서운함 속에서도 현실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그럴 의사가 없다. 라는 판단을 조원진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또 친박계에서는 또 좀 선이 그어져 있다,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 10시 20분에 중앙지검에 출두합니다라고 SNS 글을 올렸어요. 혼자 갑니다. 그랬더니 또 진정성 의심된다고 또 여당에서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둘이 가나? 검찰에서는 250쪽짜리를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놨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5쪽짜리 진술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사실 제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직은 제가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술서 제출을 하고요. 저기 사실 진술서를 가름합니까 그러면? 그건 대답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전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뭘 물어볼지에 대해서 현재 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백현동에서 너무 그 기업들에게 특혜 개발 의혹을 특혜를 주고 3천억의 분양 이익을 얻도록 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내가 1,000억 정도 환수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게 공방인 거잖아요. 예,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게 전면 부인일 것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 물어보는 데 대해서 사실 길게 대답할 게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의원들에게 친정을 했다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무소속 의원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면전에 나섰구나 그냥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겠구나라는 의지를 좀 읽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기조를 가지 않겠어요? 의지까지가 읽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닥친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지금 처음에 시작된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대북송금, 백현동 이거 언제적 백현동입니까? 그렇죠. 그냥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간다. 이 이슈를 달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그 성남 FC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슈를 달리해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보여요. 그냥 그거를 부당하지만 기본값으로 보고 생각을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짜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에게도 그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얘기가 돼 있지. 제가 변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법정에서 사실 하는 게 법정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뭐 저기 뭡니까 검찰이나 또는 뭐 다른 공격하는 쪽에서 이걸 이슈화시키고 보도하고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이슈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법정에서 대응하는데 주력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조사 받고 나오면서 또 어떤 얘기 나올지 한번 저희가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